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우리가 보통 스테이블 코인 예치 상품 이런 거 고를 때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바로 연수익률 몇 퍼센트 하는 그 숫자요. 뭐 10%, 15%. 솔직히 솔깃하죠. 그런데 오늘은 그 화려한 숫자에 가려진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먼저 던져볼게요. 연 15% 수익도 출금 버튼이 먹통이면 그냥 화면에 떠있는 숫자에 불과하다. 결국 핵심은 내 돈이 실제로 내 손에 다시 들어오는 그 경로가 안전한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예치 상품을 볼 때 마치 건강검진 체크리스트처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점검 항목을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커스터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유동성 문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한다고 할 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자산 자체랑요. 우리가 가입하는 스테이블 코인 예치 상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 맞죠? 네, 바로 그 지점을 구분하는 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걸 섞어서 생각하면 위험의 본질을 놓치기 쉬워요.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서 USDC 같은 건 그냥 달러의 가치를 고정한 토큰, 즉 자산 그 자체입니다.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죠. 하지만 예치 상품은 다릅니다. 그 자산을 어딘가에 맡겨서 이자를 받는 구조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내 개인 지갑에 그냥 코인을 넣어두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복잡한 층들이 그 위에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겹겹이 쌓이는 층이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뭔가 양파 껍질처럼 까도 계속 뭐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최소 3개의 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발행 기초 자산층.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무너지는 리스크죠. 뭐 USDC 발행사가 흔들리거나 하는 경우요. 두 번째는 보관 운영층입니다. 내 자산을 보관하는 그 서비스 회사가 파산했을 때 내 돈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분리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고요. 세 번째는 프로토콜 층으로 모든 걸 움직이는 코드, 즉 스마트 컨트랙트의 버그나 어떤 숨겨진 함정은 없는지 이런 기술적 리스크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실제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터지는 2번과 3번,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출금 유동성 층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프로토콜,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층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시장이 폭락을 해서 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데 디파이에서는 오히려 코드 문제나 운용 실수로 자산이 묶이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게 좀 의외이긴 합니다. 이런 숨어있는 기술적 위험, 일반 사용자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눈에 보이는 가격 리스크보다 숨어있는 기술 리스크가 훨씬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것만은 확인해야 하는 6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 오디십니다.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우리 보안 감사 받았어요 라고 자랑하는데 그 말만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받았다는 사실만 보면 안 된다. 네. 중요한 건 감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감사의 범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범위라면 예를 들어 우리 집 안전점검 받았다고 하는데 현관문 자물쇠만 쓱 보고 간 건지 아니면 집안의 가스배관, 전기선, 뒷문까지 샅샅이 다 본 건지 그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예치의 출금, 청산, 또 가격을 가져오는 오라클 같이 돈과 직결되는 핵심 기능들이 모두 감사 범위에 포함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업그레이드 가능성입니다. 코드를 나중에 개선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뒤집어 보면 운영자가 언제든 코드를 바꿀 수 있는 뒷문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타임락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타임락이요? 그게 뭔가요? 코드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전에요. 우리 이렇게 바꿀 겁니다 라고 최소 며칠 전에 미리 공지를 하고 그 시간이 지나야만 실제 변경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타임락이 없다면 운영자가 새벽에 갑자기 모든 자금을 빼돌리는 악의적인 코드를 심어도 사용자는 그냥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대응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죠. 운영자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걸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세 번째 체크 포인트인 관리자 키, 애드민 키와도 바로 연결됩니다.
이 키가 한 명의 손에 있는지 아니면 여러 명이 함께 서명해야 작동하는 멀티시그 방식인지 봐야 하고요. 그리고 긴급정지, 포즈, 기능도 잘 봐야 해요. 이게 해킹 시에 자산을 보호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양날의 검입니다. 잠깐만요. 긴급 정지 기능은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요? 불이 났을 때 누를 수 있는 비상벨 같은 거잖아요. 왜 그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비상벨은 맞는데 그 벨을 누가 누를 수 있냐가 문제죠. 그리고 벨을 누르면 모든 문이 잠겨버립니다. 정말 불이 났을 때 모두를 지키기 위해 누르는 거라면 다행이지만 운영자가 자신들만 빠져나가기 위해 혹은 다른 이유로 모든 사용자의 출근문을 잠가버리는 무기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네. 네 번째는 오라클 의존도입니다. 특히 담보대출 구조가 얽혀 있다면 자산 가격 정보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오라클이 흔들리는 순간 내 자산이 순식간에 헐값에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브릿지 의존도. 출금 경보가 특정 브릿지 하나에만 의존한다면 그 다리가 무너지는 순간 내 돈도 강 저편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사실상 제일 중요합니다. 출금 함수 로직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수익률 APY 설명만 열심히 읽지만 정작 사고는 대부분 어떻게 돈을 빼는가를 정의하는 출금 로직에서 터집니다. 출금에 며칠씩 락업이 걸리는지, 출금 신청 후에 돈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언번딩 기간이 있는지, 또 운영자가 마음대로 출금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야, 정말 파고들수록 복잡하네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 파트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면 뭘까요? 경고 스티커에 딱 한 문장으로 적는다면요.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수익률 숫자를 보지 말고 코드 변경권과 출금 통제권이 누구 손에 있는지 확인하라. 코드 변경권과 출금 통제권. 명확하네요. 자, 그럼 디파이를 넘어서 이번엔 중앙화된 서비스처럼 내 개인 키를 직접 관리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 커스터디 리스크로 넘어가 보죠. 코드가 아무리 완벽해도 돈을 들고 있는 회사가 사라지면 끝이니까요. 이건 뭘 봐야 합니까? 중앙화 서비스든 어떤 형태든 내 개인 키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던져야 할 단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망해도 내 돈은 법적으로 내 것인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파산격리, bankrupt remoteness라고 합니다. 회사가 망해도 내 돈은 안전한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이걸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있겠죠? 네,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자산이 회사 운영 자산과 한 통장에 뒤섞여서 관리되는지 아니면 분리 보관, 세그레게이티드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섞여 있다면 회사가 망할 때 내 자산도 채권자들의 빚잔치에 쓰일 수 있어요. 둘째, 서비스 약관에 재담보 재대여 조항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회사가 고객 돈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거나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아주 위험한 조항이거든요. 셋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내가 예치한 자산의 법적 성격입니다. 잠깐만요. 법적 성격이라니요? 저는 분명히 USDC라는 토큰을 맡겼잖아요. 그럼 당연히 제 자산의 성격은 토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약관을 자세히 뜯어보면 당신이 토큰을 예치하는 순간 법적으로 그 토큰의 소유권은 회사로 넘어가고요. 당신은 그저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잠시만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비유하자면 제가 제 차를 발렛 파킹 업체에 맡겼는데 그 주차권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를 보니까 차를 맡기는 순간 이 차의 소유권은 회사에 넘어가며 회사는 당신에게 차 한 대 값에 돈을 갚을 의무만 진다고 써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 비유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가 망했을 때 당신은 내 차 돌려줘 라고 외치는 소유주가 아니라 타이어 납품업체 같은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줄 서서 빌려준 돈 갚아 라고 외쳐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와, 자산을 돌려받을 확률이 극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배신감이 느껴지는 수준인데요.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관 확인이 중요합니다. 넷째, 약관에 회사가 자의적으로 출금을 막을 수 있는 게이트 조항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수탁기관이나 보험 같은 보호장치가 있는지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네, 특히 내 토큰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권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심장부입니다.
왜 이자율보다 출금 경로가 더 중요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돈을 넣을 때 그 돈이 다시 내 계좌로 돌아오는 길을 지도처럼 그려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출금 경로, 즉 출고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유형 A는 직접 상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통해서 1코인을 1달러로 직접 바꿀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죠. 뭐랄까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유형 B는 거래소 경로. 특정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만 현금화가 가능한 국도 같은 길입니다. 그 거래소가 공사 중이거나 문을 닫으면 길이 막히죠. 유형 C는 온체인 경로입니다. 유니스왑 같은 DX에서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건데 이건 유동성 풀의 깊이에 따라서 도로 폭이 달라지는 길이에요. 풀이 얇으면 경차 한두 대는 지나가도 괜찮지만 덤프트럭이 지나가려고 하면 길이 무너지거나 슬리피지, 아예 못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 유동성에 따라서 길이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형 D는 브릿지 경로, 즉 다른 블록체인으로 넘어가야만 출구가 나오는 외나무 다리 같은 길입니다. 다리가 흔들리면 모든 게 끝이죠. 마지막 유형 E는 이 모든 길에 붙어있는 시간 신호징입니다.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언본딩 기간, 아예 통행금지인 락업, 하루 통행량이 정해진 출금 한도 같은 그런 시간적 제약들입니다. 설명만 들어도 아찔한 길들이 많네요.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경로들 속에서 위험 신호를 어떻게 빨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아, 이 길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는 방법이요? 위험 신호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출구가 단 하나뿐인 경우, 외통수죠. 둘째, 출구가 단 하나의 브릿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셋째, 평소에는 길이 뻥 뚫려 있는데 시장에 비만 오면 진흙탕으로 변해버리는 경우. 즉, 위기 시에 유동성이 급격히 마르는 자산인 경우죠. 마지막으로 서비스 약관에 회사는 어떤 사유로든 출금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식의 만능 치트키 조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건 사실상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같아요. 결국 출구 전략이군요. 이 부분의 결론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내 돈의 출구가 여러 갈래로 분산될수록 안전하고 하나의 외나무 다리로 모일수록 위험하다. 출구가 여러 개일수록 안전하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너스 섹션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술, 운영, 유동성 리스크를 다뤘는데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정부나 규제기관이 나타나서 당신 돈 출금 금지라고 외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가장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리스크가 바로 AML, 즉 자금 세탁 방지 및 제재 리스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USDC 같은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은 코드 자체에 특정 주소를 동결시키는 블랙리스트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 서비스들은 KYC나 트래블룰 같은 규제와 맞물리면서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정책적인 이유로 출금이 막힐 수 있습니다. 아,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책 때문에요. 네, 예를 들어 내 자금의 출처가 시스템상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소명달 때까지 출금이 보류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규제 리스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개인이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 리스크를 피한다기보다 인지한다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약관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내 계정이 멈출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출금이 막혔을 때 이의를 제기하고 소명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하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AML 리스크를 나는 착하게 사니까 괜찮아 라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 출금이 지연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운영 리스크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기술, 운영, 유동성에 이어서 규제 리스크까지 스테이블 코인 예치 상품 하나에 정말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결론을 세 줄로 명쾌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테이블 코인 예치 상품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자율이 아니라 안전하고 다양한 출금 경로입니다. 둘째, 그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회사가 망해도 내 돈이 분리되어 보호받는지, 즉 파산 격리 및 커스터디 구조입니다. 셋째, 맨 마지막에 확인할 것이 바로 코드 자체의 리스크, 즉 누가 코드 변경권과 출금 통제권을 쥐고 있는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상품 광고를 보실 때 연 몇 %라는 그 화려한 숫자만 보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본 지도처럼 한 발짝 물러서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 돈은 어떤 버튼을 눌러서 누구의 허락을 받고 며칠이나 걸려서 어떤 길을 통해 내게 돌아오는 거지? 라고요. 그 경로를 명확히 그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 보일 겁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